안녕하세요. 오늘은 교무실에서 한번 이렇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단원은 2단원 원자의 세계입니다. 원자의 세계에서는요, 원자의 구조, 현대 원자 모형, 그리고 전자배치 규칙, 주기율표, 그리고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우리가 OT 할 때 같이 영상 봤었던 거, 그런 거 다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이 추가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원자의 세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원자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자 안에는 어떤 애들이 들어있는지 처음에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음극선이라는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극선이란 진공관 안에 매우 적은 양의 기체를 넣어주고 양 끝에 전극을 연결해서 매우 높은 전압을 걸어주게 됩니다. 그럼 무언가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빛을 내는 선이 나오는데 그걸 음극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톰슨이 음극선, 이 음극관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4가지 성질을 확인할 수 있었대요. 첫 번째 A 그림을 한번 보시죠. A 그림에서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가는데 지금 어떻게 가고 있죠? 이렇게 막 구불구불하게 가고 있나요? 아니죠. 직진으로 무언가가 가더라. 근데 방향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가게 되더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음극선을 이루고 있는 알맹이들, 그때는 선으로만 생각했지만 결국 그 안에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들은 무슨 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플러스 전하일까? 마이너스 전하일까?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 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 안에 있는 애들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B 그림을 볼까요? B 그림은 무엇이냐면 플러스 극을 마치 어떤 장애물처럼 중간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음극선은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들어갈 텐데 그때 그 뒤에 비치는 플러스 극 뒤에 비치는 그림자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 플러스 극 안에 어떤 모양으로 해놓느냐에 따라서 뒤에 비치는 그림자의 모양이 달라졌어요. 자, 우리가 밖에 서 있을 때 그림자가 비친다는 건 빛의 어떤 성질을 표현하는 거였죠? 네, 빛이 직진한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였어요. 만약에 직진하지 않는다면 장애물이 이렇게 있을 때 빛이 이렇게 오다가 슝 피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쏨 피해갈 수도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 뒤에 그림자가 생긴다는 것은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뚫고 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뒤에는 빛이 도달하지 못해서 그림자가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랑 같은 성질인 거예요. 음극선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것은 무언가 직진하고 있더라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C를 한번 볼까요? C를 보면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프로펠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얇은 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무언가가 지금 직진하고 있을 텐데 이걸 높은 전압을 딱 걸어주니까 그 무언가가 그 바람개비를 툭툭툭툭 쳐서 바람개비가 돌아가더라 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물질이 나오는데 그 물질이 뭐를 가지고 있다?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이 바람개비를 툭툭툭 칠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C에서는 어떤 입자, 그 입자는 음극선을 이루고 있는 그 입자는 질량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엔 D 그림을 한번 볼까요? D 그림을 보는데 똑같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음극선이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은 원래 직진하고 있었어요. 직진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자석을 갖다 대본 거예요. 자석을 갖다 대봤는데 이게 아래쪽으로 휘네? 혹은 이 위에다가 음극선이 지나는 위아래에다가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인 전기장을 걸어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쪽으로 휘고 있어요 지금? 플러스 쪽이에요? 마이너스 쪽이에요? 플러스 극 쪽으로 위로 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음극선을 이루고 있는 이 입자들은 자석, 그러니까 자기장과 전류를 흘려준 전기장, 이걸 두 개를 합치면 뭐죠? 전자기장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요. 이 톰슨의 음극선 실험에서 A를 봤을 때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뭔가 흐름이 보이더라. 이걸 음극선이라고 했다. 왜냐? 어디에서 나오니까? 음극에서 나오니까 얘를 음극선이라고 얘기를 했다.
B 실험에서는요. 아, 직진하는 애들이 있더라. 얘네들은 다 직진을 하더라. 그래서 뒤에 그림자가 생기더라. 라는 거였죠. C는 바람개비를 돌리는데 어떻게 돌린다고요? 질량이 있는 이 입자가 퉁퉁퉁퉁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람개비가 돌아가더라.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림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얘는 전자기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특별히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다고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위아래로 전기장을 흘려줬더니 플러스 극 쪽으로 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톰슨이 이 안에 있는 애들을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아, 원자 안에 누군가가 있는데 그 애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가는 애고 그리고 그 흐름은 직진도 해요. 그리고 걔는 질량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전자기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특별히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애를 이름을 뭐라고 붙인 거예요? 그쵸? 전자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59쪽에 보면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음극선이 있는데 이렇게 유리관 안에 아주 적은 양의 기체를 넣고 높은 전압을 걸어주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뭔가 음극선이 방출되더라. 그래서 이 슬릿은 뭐냐면요. 이 슬릿은 되게 얇은 입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음극선이 되게 많이 통과하는데 그 중에서 슬릿, 입구를, 출입구를 되게 조금만 이렇게 닫아놓고서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을 조금으로 제한을 한 거죠. 그래서 되게 얇은 빛이 갈 수 있도록, 얇은 음극선이 갈 수 있도록 여기 슬릿을 처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음극선의 진로를 확인할 수 있게 얘기를 해준 거죠. 처리를 해준 거죠. 자, 그랬더니 위아래에다가 음극선의 진로에 전기장을 걸어줬더니 이 음극선의 경로가 요 아래쪽으로 휘더라. 그게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거 말고도 자석을 넣어줬고요. 이거에 대해서 휘어지는 방향은 뒤에서 영상을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 근데 아래쪽으로 휘어요? 위쪽으로 휘어요? 에 대한 거는 이제 뒤에 나오니까요.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볼 때는요. 얘네들이 진짜 실험을 할 때에는 어떤 반응들이 나는지 관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오래전에 찍은 영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거를 학교에서 실험을 할 수도 있지만 되게 높은 전압을 걸어주거든요. 그래서 위험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우리 실험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볼까요? 이 크룩수관은 플러스 극인 양극이 유리관 아래에 있고 음극의 맞은편에 형광물질이 발라져 있습니다. 또 형광물질 앞에 십자 모양의 금속판을 두었는데요. 전류를 흘려 음극선을 만들어주면 금속판 뒤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으로 음극선이 똑바로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는 입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다른 모양의 크룩수관에 생긴 음극선에 말굽자석을 대보면 다른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음극선이 휘게 되는 거죠. 먼저 자석의 N극을 음극선 쪽에 대면 음극선이 아래로 휩니다. 이번에는 자석의 극을 바꿔 S극을 가까이 대볼까요? 음극선이 위로 휘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따라 엄지는 힘, 검지는 전류, 중지는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전류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르기 때문에 검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음극입니다. 따라서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흐르고 힘이 아래로 받을 때 전류의 방향은 왼쪽으로 향합니다. 반대일 때도 마찬가지죠. 즉 왼쪽이 마이너스 극, 오른쪽이 플러스 극인 거죠.
이렇게 자석의 영향을 받아 휘는 음극선의 현상을 보고 음극선이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작은 입자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크룩스관과 같은 음극선관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브라운관 TV입니다. 브라운관이 바로 음극선관이고 전자총에 있어 전자를 쏘아 영상을 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자석을 붙인 나무 막대를 TV 화면에 갖다 대면 이렇게 색이 달라지면서 자석의 자기장에 따라 화면이 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입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자가 갖는 특성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 실험은 작은 금속판 5개가 바람개비 형태로 걸어져 있는 동그란 모양의 크룩스관으로 해볼 건데요. 화면에서 볼 때 크룩스관의 왼쪽 극에 마이너스 전기를, 오른쪽 극에 플러스 전기를 흐르게 하면 바람개비가 시계 방향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음극선이 바람개비 날개에 부딪힌 게 보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도를 받은 바람개비가 점점 더 빨라지는데요. 이때 전류의 방향을 바꾸어 크룩스관 오른쪽 극에 마이너스 전기를 흐르게 하고 왼쪽 극에 플러스 전기를 흐르게 하면 바람개비가 천천히 돌아가다 돌아가는 방향을 바꿉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죠. 전류의 흐름에 따라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방향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때 전류의 흐름을 바꿔주면 빠르게 돌던 바람개비는 관성에 의해 원래 돌던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지만 반대쪽에서 오는 전자의 힘을 받아 속도가 느려지다 전자의 힘의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 빠르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전자가 이동할 때 바람개비를 움직이는 것은 전자가 물체에 부딪히면 압력을 준다는 것, 즉 전자가 질량을 갖는 물질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실험을 결론 짓겠습니다.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요, 어떤 걸 알게 되었냐면 이 음극선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흐른다. 그리고 직진한다. 그래서 뭐가 생긴다? 그림자가 생긴다. 그리고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이다. 아까 영상에서 봤죠? 뭔가 진짜 얇은 바람개비, 얇은 막으로 된 바람개비가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 말은 음극선 자체에 뭔가 질량을 가진 입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전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음극선이 직진하다가 휘게 되죠. 그랬을 때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극선을 구성하는 그 입자를 뭐라고 했다고요? 네, 전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톰슨은 실험 결과를 통해 음극선이 일정한 질량을 가지며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아내었다라고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톰슨은 원자 안에 전자가 어떤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내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 보니까 무언가가 원자 공처럼 되어 있는데 이건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공이라는 건. 원자 자체가 공이라고 정의한 사람이 누구죠? 아, 이게 너무 돌 같아. 그래서 안 깨져. 더 이상 깨지지 않는, 더 이상 깨질 수 없는 작은 입자야 라고 얘기한 게 누구죠? 돌멩이 같아. 돌턴이었죠. 돌턴이 마치 당구공처럼 땅땅한 원자 모형을 제안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오더라. 그래서 그게 뭐였냐? 톰슨이 발견한 전자였는데, 전자가 그럼 그 당구공 같은 원자 안에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그림이 이 원자 모형입니다. 이 원자 모형인데요, 동그란 원자가 있는데 그 안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 즉 전자가 이렇게 알알이 박혀 있는 걸 나타낸 거죠. 근데 원자 자체는 전기적으로 어때요?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어요. 중성을 띠고 있는데 그 안에 마이너스 입자가 들어가 있다? 그럼 무언가 반대 입자인 플러스 전하가 어떤 것이 있지 않겠냐
라고 톰슨이 얘기한 거죠. 근데 이때까지는 이 플러스 전하를 띤 어떠한 입자가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톰슨이 정의한 거는 여기까지만 우리는 하자. 그래서 전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겠어.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플러스 전하는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아직 모르겠어. 라고 해서 전체를 양전하를 띠는 물질이라고 해서 전체 어떠한 빵 안에 알알이 박혀있는 그 건포도 같은 역할로 전자를 정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톰슨의 원자 모형으로 원자의 모형이 바뀌었어요. 원래 누구의 원자 모형? 돌턴의 원자 모형으로 있다가 톰슨의 원자 모형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톰슨의 제자인 러더퍼드가 톰슨 선생님이 제안해준 원자 모형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하던 중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운데에 엄청 얇은 금박을 놔요. 금박을 네모나게 쪼개놓고 거기에다가 알파 입자를 빵빵빵 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파 입자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봤을 때 그 금박을 이루고 있는 원자 모형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알파 입자를 빵빵 쏘는데 그 알파 입자가 무엇이냐? 얘는 헬륨 원자핵입니다.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가 몇 개 있죠? 양성자가 2개 있을 거고요. 중성자가 2개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럼 전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양전하가 2+로 되어 있는 원자 핵이에요.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 총 합쳐서 질량수가 4나 돼요. 4까지나 되니까 얘는 질량으로는 되게 무거운 거죠. 그래서 원자 하나를 비교를 해서 봤을 때 되게 무거운 애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뭐냐면요. 라듐이 라돈으로 붕괴될 때 나오는 원자 핵이에요. 그래서 방사성 붕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애들이 붕괴되면서 그러니까 제일 안정해지면서 튀어나오는 입자를 알파 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 입자를 쏴줘요. 되게 무거운 돌덩어리를 되게 빠른 속도로 쏴주는 거예요. 어디에? 매우 얇은 금박에. 왜 얇은 금박이라고 얘기를 하냐? 가장 얇게 자른다는 것은 이 안에 구성하고 있는 이 벽면 있죠. 요 벽면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이 벽면에 원자가 되게 조금 들어있다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 안에 과학적으로 되게 가장 얇은 애들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가장 빠른 속력으로 알파 입자를 쏴줬어요. 그렇게 충돌시켰을 때 알파 입자는 이걸 뚫고 갈까? 튕겨져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러더퍼드가 톰슨 제자였잖아요. 그럼 톰슨이 제안한 그 원자 모형을 가지고 알파 입자를 쐈을 때 그 실험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알파 입자는 어떤 경로로 이동하게 될까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영상을 함께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영상 보기 전에 이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이 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파란색 박스가 알파 입자를 나타내는 알파 입자를 생성해내는 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알파 입자가 밖으로 튀어져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이거는 금박.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이 물질들은 이게 영상 쪽으로는 선생님 글씨가 안 써지거든요. 여기에는 형광물질을 발라놓은 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부딪히면 알파 입자가 부딪히면 이렇게 색깔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톰슨이 제안해낸 원자 모형을 알고 있는 러더퍼드가 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럼 금박을 이루고 있는 금의 원자들은 거의 대부분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 누가 박혀 있는 거예요? 전자가 박혀 있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완전 무겁고 엄청 빠른 알파 입자가 쏘았어요. 그럼 그 애들이 전자가 박혀 있는 그 원자들이 있고 알파 입자가 가서 막 쏘았을 때 이 알파 입자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 무겁고 엄청 빨라요. 그럼 총알을 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박을 통과할까요? 튕겨서 나올까요? 거의 대부분 통과하겠죠. 왜냐? 안에 들어있는 무거운 애들이 없었잖아요.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무거운 어떠한 입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통과를 하는 거라고 러더퍼드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그걸 알고 이 실험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알파 입자가 이제 나올 거예요.
쭉쭉쭉쭉 나오고 있죠. 그리고 벽면에 뭔가 튀기고 있어요. 근데 잠깐 한번 봅시다. 여기 봤나요? 이쪽에 보면 거의 대부분 통과해서 직진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그 말고 다른 쪽에 형광물질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알파 입자가 쭉 오다가 무언가에 맞고 퉁 튕겨 나간 거예요. 심지어 거의 반대편으로 튕겨서 나가는 애들도 있죠. 이게 왜 그런지 우리 한번 영상으로 계속 봅시다. 쭉쭉쭉쭉 나가다가 중간중간 튀겨져 나오는 애가 있네. 말도 안 되게 튀겨져 나오는 애가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직진하죠. 쭉쭉쭉쭉 직진하고 금박을 관통해요. 이게 왜 그러냐? 계속 한번 볼게요. 네, 그러다가 여기에서 보면 이게 금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노란 애들이 금 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실험을 설명하려면 알파 입자가 이렇게 통과할 때 중간중간 이 어떠한 애를 만나서 쭉 오다가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해석이 된다는 거죠. 왜냐? 이 밖을 튀어나간다는 건 되게 무언가 밀도가 큰, 그러니까 작지만 엄청 무거운 애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맞고 튕겨져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앞에서 봤지만 알파 입자는 전하가 뭐였죠? 플러스 전하였나요? 마이너스 전하였나요? 플러스 전하였어요. 심지어 2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거죠. 엄청 플러스인데 금박에 맞고 튕겨서 나갔다? 그 말은 금 원자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알맹이, 밀도 큰 어떠한 알맹이 하나는 전하가 어떤 전하가 된다는 게 더 설득력이 있는 건가요? 플러스 전하를 띈다는 게 설득력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다가 튕겨져 나가는 애들도 있다 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냥 관통해 나가더라. 그 이유는 거의 대부분 빈 공간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걸 누가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걸 러더퍼드가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해석해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원자 핵을 발견한 건데요. 누가?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알파 입자를 막 쏘아준 거죠. 그 산란 실험을 통해서 한 건데 만약에 톰슨 원자 모형에 따라서 실험 결과를 예측했다면 알파 입자가 전자, 그러니까 원자 안에 이렇게 알알이 박혀 있었던 이 전자보다 질량이 훨씬 크고 훨씬 더 빠르게 원자에 충돌하기 때문에 경로가 거의 휘지 않아야 된다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실험을 하고 보니까 그 예측이랑 어떤 거예요? 완전 틀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첫 번째, 대부분의 알파 입자들은 휘지 않고 금박을 통과해요. 이건 예측에 맞죠? 근데 두 번째, 적은 수의 알파 입자가 경로에서 약간 휘어져서 통과해요. 무언가 약간 휘어져서 통과한다? 근데 전자가 박혀 있었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3번이죠. 매우 적은 수의 알파 입자가 아주 큰 각도로 바깥으로 튕겨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건 무언가 이 금박 안에 원자 안에 무언가 밀도가 큰 입자가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톰슨 원자 모형에 따르면 이 알파 입자는 쭉쭉쭉쭉 다 거의 다 관통해야 되고 휘어봤자 아주 조금 관통해야 될 텐데 얘네 알파 입자 실험 결과를 보니까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를 보니까 얘네들이 큰 각도로 튀어져 나가는 게 있더라. 그 말은 무언가 가운데에 밀집되어 있는 이 점들이 있더라. 이 입자가 있더라. 근데 전하는 뭐가 되냐? 플러스 전하를 띄겠다라는 거죠. 그걸 러더퍼드가 발견을 해냅니다. 그럼 우리가 영상을 또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봤나요? 그럼 우리가 이 영상을 토대로 우리 1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대부분의 알파 입자들이 휘지 않고 금박을 통과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의 다 통과하는 것은 무언가 빈 공간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거의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매우 적은 수의 알파 입자가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서 이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가는 이유는 얘는 원자 내부의 밀도가 매우 크고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한 게 러더퍼드가 정리를 합니다. 1번 원자 중심의 부피가 매우 작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플러스 전하를 띠는 부분인 원자 핵이 존재한다. 이 원자 핵이 존재한다. 근데 원자핵 주위에 전자는 어떻게 된다? 그 주위에 전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 이것 역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어떻게 배열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러더퍼드가 제안해낸 원자 모형은 바로 이렇습니다. 네. 자, 밑에 핵심 개념 확인하기 61쪽 아래쪽에 나오죠. 그래서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뭐를 발견했다? 원자 핵을 발견했다. 2번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누굴 띠죠? 플러스 전하를 띈다. 3번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서 누가 원자핵 주위를 빠른 속도로 운동하죠? 네, 전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원자핵 안에 중성자랑 양성자를 구분해낸 사람은 누구냐면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냅니다. 이렇게만 볼게요. 원자핵에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 즉 중성자가 있다는 걸 체드윅이 발견해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사람들이 있으면 체드윅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될 때 학교에 나오게 되면 그 조사한 내용들을 발표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발표하는 것들이 선생님이 세특에 쓰는데 아주 좋은 요건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찾아보고요. 그거 나중에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이 세특을 써줄 겁니다. 자, 그래서 헬륨 원자핵의 질량 설명이 가능해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륨 원자핵은 4가 되는데 왜 전하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가 2개가 있잖아요. 근데 양성자 2개 있는 건 알겠는데 얘가 질량이 수소 원자핵의 4배가 된대요. 그걸 설명할 수 없었던 거예요.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 있었는데 헬륨은 양성자가 2개 있는데 얘는 왜 질량이 4배가 되지? 라고 한 거죠. 그랬을 때 이 안에 중성을 띤 다른 입자가 있을 거야. 그게 중성자야. 질량은 양성자랑 1대1로 같죠. 그래서 그거를 체드윅이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낸 거고요. 자, 이 얘기인 거죠. 헬륨의 양성자 수는 2인데 왜 질량 수는 4냐? 이걸 설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자의 구조. 이거 그림 어디서 많이 봤어요? 우리 OT 때 선생님 설명한 거에서 또 나와 있었죠? 네. 그래서 이 원자 안에 전자가 막 돌아다니고 가운데는 원자 핵이 있다. 근데 원자 핵 안에는 중성자와 양성자로 나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자, 63쪽에 보면요. 63쪽에 보면 이 가로 채우기가 있죠.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이 상대적으로 어때요? 둘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1대1을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전하를 봤을 때는 양성자가 플러스 1.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전하가 플러스 1이 된다면 전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중성자는 전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제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책에 보면 63쪽에 요 표에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값은 썼으니까요. 2번 봅시다. 원자의 질량을 나타낼 때 원자핵의 질량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그 까닭을 설명해 보자는 거예요. 원자가 있는데 왜 우리는 원자핵의 질량으로 이 원자의 질량을 따지냐고요. 왜 그래요? 돌아다니고 있는 누가? 전자는 그 전하가 되게 작거든요. 그게 얼마나 작았느냐? 여기서 질량, 상대적 질량을 보면 1대1대 양성자, 중성자가 1대1이라면 전자는 1837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되게 작죠. 되게 작기 때문에 이 얘기는 선생님이 Q&A에서 한번 얘기했었어요. 전자의 질량은 원자의 질량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온을 얘기할 때 그 전자 하나 나갔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원자량이 줄어들지 않았잖아요. 그쵸?
네, 그 얘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질량이 원자에게 비해 매우 작아서 전체 원자의 질량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인 까닭은 양성자 수와 전자의 수가 항상 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요거 원소의 표시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는 같지만 원소의 성질이 각각 다른 까닭은 누구 때문인 거예요? 안에 구성하고 있는 원자 핵, 그 안에 특별히 양성자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전체 원소의 성질이 각각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OT 때도 봤었어요. 우리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알고 싶으면 OT에 나와 있는 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번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같아요. 그건 중성 원자의 전자의 수와 또 같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요.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같다. 그리고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한 값이다. 얘는 전자의 질량은 무시할 정도로 작은 거예요. 그치만 중성자 수는 항상 같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질량수를 써줍니다. 그 중성자 수가 달라서 나오는 질량수가 다른 원소들 뭐라고 하죠? 수소 같은 경우에 1번이지만 중성자가 없는 질량수가 1, 중성자가 하나 있는 질량수는 2, 또는 중성자가 2개 있어서 질량수가 3이 되는 얘네들. 이걸 뭐라고 불렀죠? 얘를 동위원소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는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거 잘 기억해내세요. 자, 그랬는데 얘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 보면 요 X가 원소 기호라고 한다면 양성자 수, 즉 원자 번호는 얘는 원자 번호죠. 이 원자 번호는 왼쪽 아래에 쓰고요. 그리고 질량수는 왼쪽 위에 쓴다라는 거. 요거까지 됐어요? 네, 책에 65쪽에 나와 있는 거였어요. 그 밑에 있는 문제도 각자 한번 풀어봐 주세요. 그리고 66쪽이랑 67쪽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앞에서 다 얘기했던 거예요. 선생님이 일부러 앞에서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동위원소와 평균 원자량에 대해서는 읽어보고 이 안에 있는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현대 원자 모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수고했어요.